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계약법 중에서 총론 파트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계약의 분류라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의 정의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물권법 보통을 얘기할 때 중간중간에 이슈를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상추 취해라고 해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 주로 우리가 예시를 많이 했던 게 취소라고 하는 주제, 해지라는 주제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자가 취소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그 법적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취소라고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해지 오늘 이제 주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지금 이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또는 소급해서 그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지 또는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 같은 게 소위 장래효라고 해서 민법 총칙하실 때 거의 한 문제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 행위라는 개념도 있었고 또 하나가 해지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바로 청구권 보존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그 물권 변동의 발생 시기 본등기 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자, 지문수에서 나오는 게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이런 표현들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약법 강론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은 매매교환, 이임대차 등 전형계약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매매교환, 이임대차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 게 민법에 미처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비전형계약에서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의 유형은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뭐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은 큰 이슈가 안 되고 우선 세 가지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지문들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자, 먼저 검토해 볼게 쌍무계약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모두 각각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법률 관계 이걸 우리가 일단은 다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낙이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낙성계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파생되는 문제가요. 내 물건이 아닌데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라고 하는 계약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그 자체도 그렇다. 이미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매매 파트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관련해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신에게 어떤 정당한 권원이 있고 그걸 불분하고 두 사람 의사의 합치,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임대차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낙성계약이라는 표현, 이에 비해서 요물이라고 해서 물건의 급부가 필요한 계약을 가리켜서 요물계약에서 따로 우리가 한 문제 공부하게 될 것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중에 해약금이란 계약 해제라고 해서 매도인의 경우 배액 상환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해제할 수 있고요. 매수인의 경우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형식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해약금 해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일단 계약금 계약 유일하게 요물계약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교환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거 할 때 지문 속에다가 요물계약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한 문제짜리 따로 가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쌍무계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등에서 편무계약,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일방 당사자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증여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뭐 증여계약 이런 것들은 거의 논할 실익은 없고요. 이 쌍무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다.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 간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야 빨리 대금 지급해라 라고 했을 때 너도 등기 넘겨줘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해제라는 얘기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쌍무계약 등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해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소위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할 수 없다 해서 이런 논리죠.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대금 지급을 촉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너가 대금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해제하겠다라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너도 등기 넘겨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이때는 소위 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위험 부담의 문제도 있는데 이건 따로 공부하실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쌍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유상계약에 있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아직 우리는 오늘 이제 매매에 관한 내용 다 보지는 않았는데, 매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 비용이라든가 혹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요. 그래서 교환 계약이나 소위 임대차 계약 이런 데서도 이런 담보 책임 또는 매매 비용, 소위 계약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역시 뒤에서 공부하실 주제. 해서 일단은 문제 구성을 할 때 매매교환 임대차를 가지고요. 지금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또는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낙성계약이냐 또는 요물계약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요. 이건 이제 거저주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배 실현 여부에 따라서 계속 여부에 따라서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시적 계약에서,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매도인은 등기 넘겨주고 매수인은 그때 매수인의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서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시적 계약. 교환 계약도 자신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게 되면 그대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일시적 계약.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이슈가 되는 게,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 이 매매나 교환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되면 소위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지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는 게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서 사용 수익해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중간에 차임 지급 등이 지체 등이 되거나 또 일정한 민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 앞에서 물권법과 관련하거나 민법 총칙할 때는 이 해제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때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애초에 흠결이 있게 되면 취소나 무효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 해지.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할 때 논의했던 주제 중에 그런 게 나와요. 바로 어떤 법률행위, 명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해지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근데 부부간의 명신탁이라고 해서 이게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해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유효했을 때만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해제도 마찬가지죠.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했을 때 그 다음에
일방 당사자가 채무의 일행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이때 해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해서 지금 이 정도 보셨고, 자, 그러면 예약과 본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보통 이제 예약에 있어서는 채권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약과 본계약, 출제빈도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약이라고 하는 거, 장래 일정한 계약의 체결을 약정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소위 예약, 이건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서 봐야 되죠. 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논의하고 앞에서 지겹게 해왔던 얘기, 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낙선 계약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해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지금 차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임차권은 그대로 성립하게 된다. 근데 임차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서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다시 원점에서요.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특약을 맺습니다. 혹시 임대차 기간 중에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먼저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달라라고 하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임대차 계약의 한 내용으로 특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분재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자, 팔고자 할 때 먼저 누구한테? 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을에게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팔아버리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기 위해서 얘기가 돼서 만약에 1억에 팔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 이거 1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는데 살 거냐라고 쓸 때 살게라고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본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그 약정 자체를 가리켜서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가 될 테고요. 뭐 어렵고 쉽고의 문제 같지는 않고요. 출제빈도가 좀 떨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예약. 그래서 이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채권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구조 주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낙선계약과 요물계약, 그 다음에 쌍무, 그 다음에 편무계약, 그 다음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뭐 요 정도가 주연 이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각각의 내용을 다룰 때 계속 살펴보시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계약의 분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오지만 겁나 쉽게 수험생이 제일 반가워하는 문제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계약의 성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계약자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해서 매도인이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 있으면 그때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게 이제 소위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이게 유효한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해서 의사의 합치가 없다 또는 불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 근데 3천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합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가장 간단한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자, 1억에 사시오,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가장 본질적인 내용, 자, 물건에 대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걸 이제 판례 지문에서 자,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경우, 자, 이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나 또 내 물건을 1억에 사시오라고, 돈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데 돈 얘기는 안 하고 그럼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객체, 물건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매매 대금 이런 것들 가장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불합의
합의가 있게 되면 이때는 아예 무효,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 가끔 답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5월 1일 날 보냈고 5월 3일 날 도착했습니다.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X부동산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하는 5월 2일 날 편지를 발송을 하게 될 것이고 5월 4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물건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서 총칙할 때도 한 번씩 논의하지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기본적으로 도달주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된 시점, 두 번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그 시점에 이 계약은 소위 교차 청약에 의한 성립이라고 해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의사실현 얘기는 별 의미가 없죠. 지문 1개 정도 16년 동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성립한다 해서 길거리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빵 같은 거 이렇게 포장해 놓고 저 이제 마지막 떨이다 이거지 해서 2,000원 이렇게 써놓은 경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뭘 사시오 마시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거 가지고 가서 2,000원 내고 그 빵 들고 오게 되면 그게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거의 의미 없고요. 이 파트에서는 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교차청약.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도달했을 때 두 번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이때 바로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계약의 성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되게 간단한데 실제 시험 보실 때는 깜빡깜빡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청약과 승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란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서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청약을 분석을 하게 되면 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세일 해갖고 집 미국 애들 같은 경우 보면 집 뭐 얼마에 판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특정인한테 내 부동산을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으로 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유효하다. 이거 바로 비교할 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동네 매물이 쭉 나와 있는데 내가 가서 큰 소리로 이 부동산을 내가 사겠습니다. 다 이렇게 다 사겠습니다.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청약은 내가 이제 사시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떤 놈이 오든 간에 와서 그 금액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의사표시 합치 딱 특정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 동네 물건을 다 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동네가 어디까지가 이 동네인지 자 구성 자체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자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할 것, 특정한 승낙만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다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도달이 됐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이거 철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회는 물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 부동산을 이렇게 사시오라고 해서 청약서를 보내놓고 상대방이 자 승낙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승낙서가 왔어. 근데 이미 계약이 성립했거든요. 성립이 된 상태에서 나 없던 일을 할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대신 저기서 많이 나왔죠. 민법 총칙할 때 주로 이슈가 됐던 거. 자 청약자가 청약을 하고 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도달이 된 상태에서 그 와중에 중간에 이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 청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법할 때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계약이 성립한 상태, 계약이 성립했으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에서 이 중간에 이분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상속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상속인 비용이 어떻다? 등기, 대위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자,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승계라고 해서요. 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수많은 권리 의무가 동시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속. 그래서 자, 우리가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상속인은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신 이 사람은 뭐야? 이 갑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바로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등기를 넘겨줄 의무도 같이 승계를 하게 된다. 요걸 이제 단순화시키면, 자,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을 때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본 것처럼, 자, 계약의 청약을 처리하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청약으로서 효력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어떻다? 이미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도달한 상태에서 것을 처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청약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한편 청약을 함에 있어서 승낙기간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이겠죠. 자, 이 부동산 1억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하면서 일주일에 기간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따로 이 승낙기간을 논하지 않고 이렇게 사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낙기간이 있을 때는 간단하지, 일주일에 답을 안 주면 어떻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즉,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상대방에서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청약으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냥 내 부동산을 이렇게 사시오라고 이렇게 청약을 했을 때 한 26년 지나가지고요. 그 전에 26년 전에 편지 받았던 사람이 사겠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데, 땅값이 뛰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다? 효력이 없다 해서 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 여부는 법원의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청약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가, 자, 승낙이라고 해서, 자, 좀 특이한 거, 아까 본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건 특정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자꾸 몰입을 하게 돼. 별 내용도 아니죠. 개소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청약이 있었던 얘기죠.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은 승낙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을 청약자에게 표시했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이에 부속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내 부동산을, 자, 1억짜리 가치가 있는데 10억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하면서 거기다 사족을 달아. 당신이, 자, 5월 10일까지 요거 답을 거절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게 되면 나는 이것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식의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런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하는 사람은 1억짜리 부동산을 10억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하면서 너가 일주일 내에 답변을 안 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럼 이제 편지를 받은 사람은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라고 해서 버려버리겠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자 빨리 어떻게 해라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 설마 그런 생양아치가 있을까? 있었으니까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소리에 대해서는 어떻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시험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자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1억짜리 부동산을 10억에 사시오. 너가 일주일에 답변 안 하면 사겠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청약서를 보냈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미친 새끼 하면서 넘어갈 문제예요. 근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혹시 깊은 속뜻이 있을까? 없어요. 그냥 개소리는 어떻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구성이 되고 답이 됐던 주제예요. 왜? 다른 거에 대비해서 지문 길이가 좀 길거든. 문장 호흡이 길다 보니까 이게 읽어보다가 사람들이 별 내용도 아닌데 당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여부. 이미 이제 설명드린 내용 반복합니다. 자, 청약했고요. 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도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 시 기본적으로 이미 본 것처럼 청약과 마찬가지로 승낙도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격지자 간의 계약과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 있었죠. 아까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나 다시 아까 요런 거 있죠. 교차 청약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이 있고 을과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5월 2일 날 편지를 발송하고 5월 4일 날 도달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5월 6일 날 발송을 했고 다시 이 사람이 5월 3일 날 발송을 했고 5월 6일 날 도달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물건에서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서로 교차 청약을 하고 있다. 그럼 이때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청약이 도달한 이 시점이 어떻다? 이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교차 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비슷한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매도 청약을 하게 됩니다. 편지 보낸 게 5월 2일, 편지 도착한 게 5월 4일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5월 4일 날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일주일에 답을 주시오라고 해서 아니 5월 10일까지 답을 주시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5월 10일 날 편지를 발송합니다. 사겠다라고. 그리고 5월 12일 날 도착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치면은 자 깜빡 착각하게 되면은 자 5월 11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5월 10일에 편지가 도달 안 했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약의 성립 시기 승낙의 통지가 발신될 때 발송됐을 때 그때 바로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5월 10일 날 어떻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보시는 과정에서 착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데 우리 16년 시험 사이에 있어서 유일하게 발신주의를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는 것은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발송됐을 때 물론 이제 도달했다는 전제도 다 쌓여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도 다 일치한다.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 이런 전제에서 이때 계약의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자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성립한다. 오늘 뒤에 지문 가지고 보시겠지만은 이거 갖고 계속 함정 팝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이제 승낙의 통지, 청약의 통지라 발송될 때 성립한다부터 시작해서 토시를 살살살 바꿔서 구성을 해서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가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그 조건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 했는데 매수인이 9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을 조건을 가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9천만 원에 팔아라 라는 매도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아까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라는 게 있었죠. 일주일 내 답을 다오, 5월 10일까지 답을 다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편지를 잘못 보내서 얘가 아까 5월 10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5월 11일 날 발송을 했다. 그래서 5월 12일 날 도착했다.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승낙기한을 어겼기 때문에. 대신 이제 매도 청약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다시 승낙하는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다. 이 정도가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문제 보면서 가면 되게 쉬운 주제예요.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주제 가서 문제 가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매 계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거의 다 도배하고 있었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계약이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계약이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바로 답 1번 아주 쉽게 뽑았죠. 매매 계약은 낙성계약 그냥 승낙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급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아까 요물계약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계약금 계약 요것만 뭐가 된다.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문제는요 무조건 결과를 보셔야 돼. 결과를 보시려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 뒤지게 공부를 해야 하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 실력을 세계 만천하에 드러내고 이런 거 다 개소리고요. 그냥 답이 되는 거라도 몇 개 정확히 외우셔야 돼서 매매 교환 임대차, 낙성 계약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쌍무 계약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 계약이다. 이걸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이걸 뛰어넘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일단은 답은 1번.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 쌍무 계약이다. 자, 그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권리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에게 자, 실질적인 어떤 고의, 중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무과실 책임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면 안 돼. 신경을 쓰면 안 돼. 지금 사실은 시험 보실 때는 1번에 이게 나오면요 뒤 돌아볼 것 없이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게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하게 되면 가짠게 사람들이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그러다 나중에 3번쯤에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멍청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몇 개 그 알량한 지식, 대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바로 찍어가는 거지 해설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지문들 때문에 수험생이 너무 힘들어해요.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봤던 거죠. 자, 매매 계약은 뭐 있어요? 낙성 계약이라고 했었죠. 그냥 단순하게 두 사람의 매도자와 매수인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어떻다? 그 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내 물건이고 네 물건이고 이런 것 자체는 그 다음 문제, 이행인 문제에서 따지는 것이고 일단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는 개념에서 타인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자,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게 된다. 특약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매매 비용에 관한 주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문제는 매매 계약의 성질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자 답은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유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것도 그냥 무조건 뭘 찾아가야 돼? 매매 교환 임대차 찾아보셔야 돼. 그게 능력이고 실력이야. 중간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막 찾아보면서 가짜않게 지문 읽으시면 말리는 거야. 지문 어차피 매매 교환 임대차가 모든 얘기의 핵심이야. 이걸 벗어나서 출제하면 그건 출제 오류예요. 계약법 강론에서 총론에서 다룬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면 아무 내용을 몰라도 그냥 어디 있어? 교환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틀렸죠? 이게 언제 나왔어요, 이놈의 식들? 26회 때 나왔었죠? 아까 봐봐! 문제 똑같이 내잖아.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30회 때 나왔었죠? 닭들이냐고 이걸 못 맞추게. 근데 이런 게 다 정형화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전혀 다른 것처럼 구성을 하고 있지만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출제위원회 노고를 생각을 하셔야 돼. 출제는 너 붙여놔 죽겠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는 교환계약, 요물계약 다 뽑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좀 문제를 다르게 내야지. 나는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수험생 대부분이 틀린다고. 왜? 지문을 다 소화하려고 해서 그래요. 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 간단하다고 얘기했지만은 나머지 중간에 모를 얘기가 지문이 톡톡톡
치고 나오게 되면 수험생 입장 공포가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를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 합격하고 이런 것 자체 실력은 전혀 별개 문제고 시험 합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갉아먹는 건 공포예요. 공포. 혹시 뭐가 나올까 해서 내가 요걸 이제 점집 알아보고 있으니까 점집 갔다 와서 얘기해 줄 테니까 점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가시는 거야. 매매교환 임대차를 가지고 계약의 특질을 따지게 된다 해서 다시 아까 26회 때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틀렸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낙성계약이다. 임대차계약 자,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뭐가 된다? 유상계약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거 뭘 읽어보고 책에 그냥 외운 걸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그다음에 쌍용해서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런 게 튀어나오는데 지문을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 이걸 외워서 대입을 한 거라고요.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가는 게 답을 체크하는 기술입니다. 답은 3번 해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의 유형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26회 때는 교환계약, 요물계약 뽑았었고요. 30회 때는 매매계약, 요물계약 뽑았었고요. 중간에 28회 때 문제 볼까요? 봐봐. 임대차 계약, 교환계약, 매매계약 셋 중에 하나 골라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시험 범위가 여기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요. 해서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이거 틀렸죠? 틀렸죠? 그래서 아까 30회 때 요물계약 끌고 들어오고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죠.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이죠.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만 계속적 계약이고 매매나 교환은 뭐가 된다? 일시적 계약이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답 5번이죠.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만 가지고 계약의 특질, 종류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번하고 3번이 뭐가 틀린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정확히 모르는 게 있다 할지라도 답 5번 고른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분석해 볼까요? 26회 때는요, 교환계약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죠.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자, 그러면 28회 때는 옳은 것을 고르시 이렇게 이제 뽑아내야 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뽑고 30회 때는 이제 다시 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딴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루틴, 규칙을 발견하셔야 돼. 지금 짝수의체 26, 28, 30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교환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매매계약 이렇게 흔들어 가고 있는 거라고. 이거 나 외우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니 지금 뭘 메모를 뭐래 그냥 뭐라도 해. 그냥 심심하면 또 메모도 안 하면 졸리니까 뭐라도 하긴 하는데 그냥 루틴이 정해져 있어. 이때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뭐냐면 증여계약 이런 것들, 중개계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왜 틀렸냐, 왜 맞았냐 뒤지게 공부해봐. 다시는 이 지문이 나오나 안 나온다고. 나와도 모르는 거고 전혀 쟁점이 안 된다고요. 중개계약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기 증여계약 이런 것들은 중요 쟁점이 안 된다고요. 모든 시험 문제, 시험 범주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출제 포인트니까 시험 범위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 2개 정도는 개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 아니야. 소위 이제 위임계약이 한 유형이야. 이거 다 개소리라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 딱 소화해서 딱 시험 보러 가면 아주 합리적으로 점수가 나오고 합격을 할 거고 이것까지 처음 외우게 되면 한 3년 정도 코스를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이거 몇 번 설명했어요. 근데 남은 게 없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틀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은 내용을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가 우리 계약법의 시험 범주니까 출제위원들은 매매, 교환, 임대차를 가지고 틀린 것을 고르셔든 옳은 것을 고르셔든 답을 구성한다. 그래서 다시 자 매매계약은 유상계약 맞고요. 낙성계약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일시적 계약이 된다. 그래서 교환계약, 매매계약, 일시적 계약이다 보니까 해제라는 식으로 법률 관계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래서 이것도 그래. 아까 이 지문이 지금 28회 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지문 중에서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응용 들어가면 지문 나오죠?
쌍무계약은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쌍유, 유상 아니고 쌍유라고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 전문가, 출제위원, 대학 교수들이 그 안에 있는 지문을 갖고 계속 요렇게 짜깁기 하는 퍼즐 조각하듯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지문이 한 2개쯤 튀어나와요, 무조건. 근데 시험 문제 답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서 수험생들, 공부를 못하는 인간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것만 너무 환장을 해. 그래서 이걸 막 설명을 해 보이려고 그래. 그냥 말리는 거예요. 실력은 이만큼 이미 쌓여 있는데 문제 푸는 테크닉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걸 자꾸 쫓아가면 돼. 그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약의 종류 쭉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은 다시 갑시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낯선 계약이요, 쌍무계약이요, 유상계약이다. 이 중에서 매매,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었었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 그래서 일시적 계약에서 법률관계를 소멸할 때는 해제라고 하는 거, 계속적 계약에서 법률관계를 소멸할 때는 해지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시게 돼.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니까 쉽게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곰곰이 파실 주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로 짝수의 구성이 되고 있고요. 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쉬운 주제니까 쉽게 접근을 해 주실 것. 그래서 26, 28, 30 문제 이렇게 세 문제 확인해 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회 때 문제 볼까요? 자, 지금 이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이거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데, 제 3잔류형 계약은 이건 잘못 위치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고. 자, 계약의 청약과 승낙. 자, 문제 순서 맞나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지자 간의 청약은, 왜? 잘못된 게 있어요? 이거 앞에 한 문제가 더 있어요. 편집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편집이 잘못되어 있어서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이를 자유롭게 서류할 수 있다 해서 청약은 어떻다? 서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자, 빨간, 파란 중요한 게 아니고 청약은 기본적으로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류할 수 없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된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청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통해서 문맥을 정확히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가능하다.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외웠다고. 근데 이 지문을 구성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청약은 자,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럼 틀렸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청약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해서 요렇게 보셨고요.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틀렸죠? 어려웠어요. 자, 발신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요. 자,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그 청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여기는요, 무조건 1년에 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별걸 갖고 토시를 갖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험생들이 쉽게 풀지를 못해요. 내용은 다 알아. 근데 내용을 다 알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해봐. 이 2번 같은 지문도 쭉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은 얘기가 그럴싸하게 넘어가요. 볼까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물이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청약할 때 하면서 쓱 넘어가면 당한다고요. 그래서 주어서로 끊어서 가시면은 캐치를 하실 수 있는 주제.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볼까요?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이라는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된다. 해서 자, 합의 해지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건데 합의 해지도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단순하게 해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서 이 사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합의 해제. 이게 뭐냐면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없던 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합의 해제 청약. 그래, 없던 일로 하자. 합의 해제 승낙.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임대차 나가리 시키자. 또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이걸 우리가 합의 해제 청약. 그래, 없던 일로 하자. 합의 해제 승낙. 그래서 계약이 한 유형이기
때문에 계약은 두 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죠. 다 성립하게 된다.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됐을 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라고 해서 자, 교차 청약이 있고요. 두 개의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청약이 도달한 그 시점에 계약은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계약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을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죠? 자, 1억에 내 부동산을 사시오. 3천이면 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듯이 자, 이것도 계약 엎읍시다 라고 해서 청약을 했는데 그냥 싫다라고 거기다 대해서 손해배상 1,000만 원을 해주면 없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면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래서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이 됐나?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의 이해 구속된다 해서 이거 틀리게 뽑았죠?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개소리가 있으면 어떻다? 상대방은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답을 4번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에서 좀 까다로워요. 판례 지문을 카피한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읽어가실 때 힘들어요. 그래서 구속된다 안 된다, 구속 안 된다, 구속된다 안 된다, 개소리는 구속이 된다 안 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려고 외워서 문장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 줄줄 외울 만큼 하면 3, 4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1년에서는 못 외우니까 구속된다 안 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된다 안 된다, 개소리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장을 외우려고 용을 써요. 그래서 써봤자 어차피 안 돼요. 미리미리 빨리빨리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시험 합격하시려면 비우고 가셔야 돼. 자기 분수를 알고 최대한 간단해. 그래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 정도. 답은 4번이었고요. 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토중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때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성립한다 해서 이걸 우리가 의사실현에 따른 계약 성립. 빵집에서요, 밤늦게 재고 처리하려고 3,000원 이렇게 해서 한 봉다리씩 담아놓게 되면 그냥 들고 가서 3,000원 놓고 그냥 가게 되면 어떻다?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맞죠? 청약은 가능하고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승낙할 수는 없다. 자,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처리하지 못한다. 주어수로 맞죠?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하니까 처리하지 못한다. 3번 질문 격치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맞죠? 도달했던 전제 하에서 승낙의 통지가 발송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 중에서 이런 지문 나오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도달했다는 전제를 쌓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지금 또 개소리 나와 있나요?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개소리는 어떻다? 그럼 법적 효력이 없다. 아까 봤던 지문이잖아요.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청약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계약은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 자체가 나가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틀리게 뽑아냈네. 자,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29회 때 개소리. 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이게 몇 회 때 나왔었더라 보니까 24회 때 나왔었나요? 그래서 하여튼 뭐 돌고다 보면은 그냥 다 뽑는 것들이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회 때 문제, 당연히 29회 때 문제 준비하는 분은 24회 때 문제 정도는 소화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비슷한 문제 뽑아내고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이때도 틀린 것을 고르시온 거야. 예,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청약과 승낙에 관한 계약 성립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따라서 계약은 성립한다 해서 계약의 성립이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했을 때 이때는 이제 주관적 의사도 당연히 객관적 의사도 합치가 돼야 된다. 특별한 어려움 없고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아까 봤던 지문 옳은 표현.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불합의가 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그래. 뒤를 봐야 되지.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으면 뭐 있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다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앞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앞에서부터 읽으면 당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야. 근데 뒤에서부터 읽어버리면 취소할 수 있다는 명제 앞에는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저도 이제 지문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자꾸 뒤를 안 보고 앞에서도 읽어드리는데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꾸 뒤를 보는 꼼수를 쓰셔야 돼. 뒤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딱 뒤만 쓱 보게 되면은 대략 그냥 쉽게 답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겁나 법에 대해서 무식하다라는 자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문제를 못 풀어요. 설명해주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뒤에 단어를 찾아가시는 게 같은 실력을 갖고 점수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좀 잔머리 굴린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지. 이 양이 방대해가지고요. 다이렉트로 접근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죽어버려요. 오늘 뭐 똑같은 문제 지금 저랑 같이 뭐 3번, 4번 푼 사람도 볼 때마다 새로워. 이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보는데도 그때도 새로워. 그게 놀라운 거지. 그게 정상이 안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정신병 걸려요. 요는 그 아련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추억들을 가지고 답을 골라내야 되는데 테크닉을 가지고 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해서 자 이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고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능한 거. 자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 없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자 격지적인 계약에 있어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은 어떻다?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렇게 청약과 승낙 구분해서 접근을 해 주실 것. 그 정도 문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 삼아야 될 게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28회. 자, 청약은 끄트머리 가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청약. 맞죠? 예를 들어서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 몇 번째 어떤 부동산인데 몇 층짜리인데 1억에 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성의 없이 내 부동산 사시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겠죠. 또는 아무 근거 없이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그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쳐먹을 수 있게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읽으실 때 그냥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그럼 법 몰라도 뭐 그러겠지. 설마 구체적이지 않고 특정할 수 없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가면 공부를 안 해도 상식으로 다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냥 시험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꼼꼼히 보시게 되면은 죽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야겠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부동 광고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좀 이따 설명드릴 내용이고 이건 건드리면 손모가지도 같이 찍어버려야 돼요. 이건 아직까지 공부 안 하신 주제잖아요. 앞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청약의 유인 얘기 안 했다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답 고를 때 제발 좀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아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 답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범주 내에 찍어내야 되는 거지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라고. 백날 읽어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자, 세 번째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을 때 양 청약이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아까 저거랑 착각하면 안 되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이라는 것은 발신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하고 아까 교차 청약은 별개의 문제였어. 각각 청약을 하는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승낙자가 청약자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때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구속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개소리는 어떻다? 구속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맞고요. 2번 요거 틀렸었나? 2번, 3번 틀렸구나.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교차 청약의 문제하고 격지정하는 계약의 문제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 이렇게 아까 미리 설명드린 바고요. 이 중에 제일 영향가 없는 게 2번 지문이죠. 그래서 아파트 평당 800, 평당 700, 오션뷰 이렇게 이제 분양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33평 이렇게 써놓으면은 저희가 평당 800 곱하기 33평에서 돈 싸들고 가서 아파트 분양 광고한 회사한테 돈을 집어 던지면서 아파트 한 채 타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청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 이것은 청약이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01동 601호 자 3억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 청약이 될 수가 있지만은 뭐 평당 300에 평당 500이 뭐 이런 식의 내용 자체는 어떻다.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해서 금액을 집어 던지면서 대금 지급했으니까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건물, 길 가다 보면 건물 같은 데다가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까지 딱 다 특정을 해놓은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돈 들고 가면 어떻다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 따라서 청약 자체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승낙하면 그대로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지금 3번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했던 얘기고요. 교차 청약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격지정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의 성립자, 성식이 요 두 개를 짬뽕을 해서 출제했던 얘기. 그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아까 24회 때, 29회 때, 지금 28회 때 구성이 됐던 거 개소리는 어떻다?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요. 아까 문제 중에 하나가 편집이 하나 잘못되어 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건 제가 편집을 지금 잘못해 놓은 상태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잠시 끊었다가요. 계약의 소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